88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파이어 엑싯 37세에 은퇴한 증권사 과장의 투자일기. 저자 훈듀드. 판일 2022년 5월 1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주식 투자를 알자. (88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파이어 엑싯 37세에 은퇴한 증권사 과장의 투자일기. 저자 훈듀드. 출판일 2022년 5월 1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주식 투자를 알자. 책 소개. 증권회사에 다니던 저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에 지쳐 재무적인 독립을 이뤄 빠르게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을 꿈꾼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덜하며 살기 위해 10억 원을 모으면 은퇴한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2010년부터 11년간 그를 이루기 위해 직접 주식 투자를 한 여정을 담았다. 저자 소개. 저자 훈드 주식 전문가. 대표작으로 파이어 엑싯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조기 은퇴를 향한 11년간의 투자 일기. 증권회사 과장이었던 저자는 37세라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여 파이어족이 되었다. 그 비결은 주식 투자. 아무것도 모르던 증권회사 신입사원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모아 은퇴하기까지 험난했던 주식 투자 일기를 담았다. 저자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2010년부터 은퇴를 한 2021년까지 11년 동안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일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 그리스 구제금융, 미중 간의 무역전쟁 등 지난 10여 년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던 굵직한 사건 속에서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거래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다. 과연 저자는 어떻게 10년 만에 은퇴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막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겼거나 저자처럼 빠른 은퇴를 하려면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프롤로그. 11년 12일 만에 퇴사를 하며 조금 이른 나의 은퇴를 기록해 보기로 했다. 나는 똑같은 실수를 수도 없이 반복한 반성 없는 인간이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이콥 룬드피스커의 Early Retirement Extreme에 대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영어로 되어 있어 반절 정도 알아듣는 수준이었지만 소비에 도취된 현대의 삶에서 극단적인 절약으로 독립적 인생을 찾는다는 요지 정도는 이해했다. 제이콥 룬드피스커는 1년에 $7,000만으로 세계적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출근, 식료품 구매 등 거의 모든 활동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동선을 만드는 것이 그의 기초적 전략이었다. 피스커는 사이드 이펙트가 메인을 갉아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7,000만 가지고도 대도시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꼭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은 극단적으로 줄였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빠르게 은퇴했고 이후 자신이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극단적 절약으로 빠른 은퇴 후 독립을 찾는다는 철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삶은 나에게 큰 영감을 줬다. 증권사에 입사해서 소비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학생 시절에 궁핍했던 나의 삶과 증권사에서의 삶을 비교하게 되었다. 나는 학생 시절의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했고 그것보다 훨씬 여유있고 방만한 증권사 생활도 경험해 볼 만하다고 느꼈다. 그러면서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극단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고 정주영 회장의 대선 출마 일화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다. 정주영 회장은 대선 출마를 만류하는 가족과 측근들에게 다들 국밥만 먹고도 잘 살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국밥만 먹고 살 준비들이나 해. 라며 자신의 실패를 대비시켰다. 재벌이 되었지만 국밥만 먹고도 살 수 있다는 정주영 회장만큼 극단적일 순 없지만 기본 연봉도 높고 많은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과도한 소비가 일상화된 증권인의 세계와 태어나서부터 함께한 쪼들림으로 체화된 절약의 세계를 나는 모두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양극을 국밥만 먹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정주영 회장의 결기와 잘 조화시킨다면 내가 원하는 독립적 삶이 가능해 보였다. 그래. 나도 대학교 시절 자주 가던 1인분 3,000원짜리 삼겹살이면 족하다는 정신으로 적당한 돈을 모아 독립할 수 있다 생각했다. 그때는 어렴풋한 뜬구름 같은 기대였고 지금처럼 일찍 은퇴의 기록을 정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꾸준한 저축의 운까지 따라줘서 생각보다 빨리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대감에만 가득 찼던 신입사원이 어떻게 11년 동안 변해가며 파이어를 이루게 되었는지 이 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한다. 이 장황한 매매 기록을 다 읽는 것이 귀찮고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에필로그만 보아도 충분하다.
에필로그에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정리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에필로그에 잘 정리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투자는 액기스로만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글을 읽고 간접적으로나마 화딱지 나는 나의 매매 순간을 함께 해보기를 추천해드린다. 나는 신입사원이 되자마자 기본을 충실히 따랐다.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세 가지 금융상품은 CMA, 실손보험, 연금저축이다. CMA, 실손보험은 누구나 갖춰야 하고 유리지갑인 직장인이나 절세가 필요한 고소득자는 최고의 세금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나는 신입사원이 되자마자 CMA와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까지 꼬박꼬박 연금저축펀드에 넣었다. 투자 경험이 쌓이고 지역 분산을 고려하면서 해외 투자와 절세가 모두 가능한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에도 가입했다. 앞으로 보게 될 일기의 총자산에는 간접 투자된 연금저축과 해외펀드 그리고 CMA 등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총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은퇴를 향한 나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간접 투자 자산과 직접 투자 자산이 모두 포함된 총자산 기준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 기록은 직접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었다. 내가 겪은 직접 투자가 어떤 것인지 전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은퇴는 총자산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간접 투자 자산까지 모두 들어간 금액을 썼다. 오해가 발생할 것 같아 미리 알린다. 결론적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나처럼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 간접 투자를 통해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 내가 하루하루 겪었던 고생과 짜증, 아주 가끔 오는 환희를 경험하는 수고를 덜길 바라며 이 글을 썼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을지 일기와 에필로그 그리고 부록을 모두 보면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초심자. 행운은 짧고 고통은 길다. 2010년 1월 4일. 자본시장에서 일하고 싶어서 증권사에만 지원했지만 주식을 잘 알진 못한다. 주식 투자를 해보긴 했는데 손실만 봤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전 변동성이 심한 작전주를 매매한 것이 나의 첫 주식 투자였다. 역시 초심자의 행운은 나에게도 적용되었다. 처음 들어간 주식은 신기하게도 상한가를 쳤다. 하지만 이것은 행운이 아닌 불행의 시작이었다. 나는 첫 투자부터 상한가를 맛보며 내가 감을 타고났다고 근자감 근본 없는 자신감에 도취되었다. 하지만 주가는 며칠 동안 급격히 오르다가 금세 급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며칠을 더 버티다가 수익이 조금 남았을 때쯤 팔았다. 돈을 잃진 않았지만 많이 잃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다니. 너무 억울했다. 그 뒤로는 변동성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작전주에만 손을 댔다. 그렇게 나의 초단타 매매가 시작되었고 그 후로 계속 손해만 봤다. 그렇게 깔짝깔짝 주문을 넣고 빠지던 초소형 개미에게 대망의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모든 주식이 떨어졌다. 아니 붕괴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이렇게 가릴 것 없이 붕괴하는 것도 가능한지 망연자실했다. 그 뒤로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제 금융시장은 완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08년 10월 24일에 938.75까지 빠졌던 KOSPI 지수가 내가 입사한 오늘 1696.14까지 올랐다. 아직도 불황은 계속되는데 80%가 넘게 오르다니 믿을 수가 없다. 분명 조만간 다시 빠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을 생각이다. 증권사에 들어온 초소형 개미는 현금을 모으며 다시 급락의 기회를 기다릴 거다. 취직에 성공해 증권사에 입사했다. 오늘은 신입사원 교육을 위해 연수원에 입소했다. 훈련소 같은 곳에 들어와서 동기들과 모두 같은 체육복을 입고 개인적 자유가 없는 단체 생활을 해야 하지만 금융위기를 뚫고 입사한 것이 마냥 좋기만 하다. 자만, 나는 투자를 잘해? 2014년 2월 21일. 새해가 되고 코스피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전해주고 연초에 월급, 연차 수당, 경영 성과급도 나오면서 자산이 크게 늘었다. 기분이 좋다. 나이스정보통신은 4개월 만에 2배가 넘게 올랐다. 내가 분석해서 유망하다고 생각한 주식에서 이렇게 수익이 난 것은 처음이다. 현대엘리베이터처럼 회사의 실적과 무관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수익을 크게 내기도 했지만 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주식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다. 다른 주식들이 좀 망가진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나이스정보통신을 보며 버틴다. 나이스정보통신, 아프리카TV 등에 투자하면서 정보유통의 중심에 선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허브가 되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이다. 주가의 무형의 경쟁력이 반영되며 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그동안은 비싸다고만 생각했던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네이버는 그동안 실적에 비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 유망하다고만 느낄 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라인의 성공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IT 업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봤다. 당장의 이익보다 성장성이 주가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에 매수를 생각하게 됐다. 페이스북은 2012년 기업 공개 때 PSR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받았다.
나는 이익이 나지 않는데 매출 세어스의 멀티플을 반영해 기업 가치를 평가받겠다는 생각이 놀라웠다. 그동안 이익을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던 것과 다른 방식의 기업 공개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 들었다. 매출은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PSR은 PER보다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방식은 거품이라고 생각했지만 페이스북의 상장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 나는 이에 상당히 놀라서 그동안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처럼 당장의 재무지표에만 집착해 주식을 바라보지 말고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를 통해서 평소에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은 반성을 실천으로 옮기려 한다. 영업이익에 비해 비싸지만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추어가는 네이버에 한번 투자해보자. 성장. 아프면서 크는 거야. 2018년 12월 31일. 연초에 4억 원을 넘었던 총자산이 다시 4억 원을 깨고 내려갔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주식시장이 다시 폭락했다. 내 자산도 크게 줄었다. 그나마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 시장의 회복과 함께 4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불행 중 다행이다. 투자 자산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대 수익이 코스피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코스닥보다는 아직도 14%포인트 이상 뒤처지고 있지만 35%포인트까지 차이 나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많이 줄었다. 그나마 정신 차리고 단타를 덜했기 때문인 것 같다. 올해도 저축률이 50% 밑으로 빠졌다. 작년보다도 더 떨어져서 28.4%다. 임금 상승도 있었고 성과급도 좀 받아서 현금 유입은 늘었지만 올해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또 빌려줬다. 그래도 내가 소비한 것이 아니고 다시 돌려받을 돈이라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장이 조정받을 때 더 담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9년 가까이 투자하며 역시 돈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배운다. 현금이 모이면 선택권이 그만큼 늘어나고 다시 주어진 기회로 수익률이 개선된다. 실수로 높은 가격의 주식을 샀다고 해도 더 낮은 가격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새로 발견한 유망한 주식을 살 수도 있다. 손실이 난 주식을 팔아 새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새로 생긴 현금으로 새 주식을 사는 게 심리적으로 더 편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수익을 본 상태에서 더 포지션을 늘릴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이든 꾸준한 현금 유입은 기회를 넓혀준다. 게임에서 끝판을 깨려고 할 때 많이 죽더라도 동전이 많으면 깰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동전을 꾸준히 모은 것이 뿌듯하다. 올해가 시작하자마자 총자산이 4억 원을 넘어서 5억 원도 기대해봤는데 역시 헛된 기대였나 보다. 그래도 장이 하락하며 많이 줄었던 자산이 4억 원에 가깝게 회복되고 상대의 수익률도 코스피보다 좋아진 것에 만족한다. 9년 가까이 투자하며 자산이 금방 커졌다가 작아지고 작아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서 이제는 좀 해탈한 기분이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또 크게 성장할 거다. 이제는 조바심을 내기보다 기회를 기다리며 꾸준히 투자하는 자세를 가지려 한다. 작년 말에는 자산이 충분한 것 같아서 은퇴하고 진로를 바꿔볼까 했는데 역시 진로를 바꾸기 전에 나를 충분히 테스트하길 잘했다. 아직도 내가 써놓은 곡 중 일부만 완성됐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 만약 내가 일을 그만두고 작곡 공부에 올인을 했어도 모두 완성시킬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작곡에서 완전한 결과물을 보지 못했는데 자산은 급락한 상황이 됐다면 정말 큰 상실감과 조바심을 느꼈을 것이다.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직장 생활과 곡 작업을 함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지만 바쁜 것이 상실감과 불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다행히 나는 일식이 하루에 밥을 한 번만 먹는 사람라서 점심시간에도 작업을 하며 곡을 서서히 완성시켜 갈 수 있다. 올해는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연말을 맞았다. 비록 승진이 2번이나 누락되었지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좀 붙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기준을 잡았다. 내 소비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10억 원 정도가 모이면 나는 싫어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지 않아도 굶어 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순자산 10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퇴사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나는 회사에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확실해지고 있다. 팀에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자기 일을 다 했다고 누구보다 먼저 퇴근하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항상 성실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실무자 주임님이 아닌 매번 남에게 일을 미루려 최대한 노력하고 윗사람들의 눈치에 따라 할 일이 없어도 늦게까지 잘 남아있는 차장이 부장으로 승진한 것에서 내 처지는 명확해졌다. 두 스타일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나의 경쟁력 없는 처지가 빠른 은퇴에 대한 욕구와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1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주변 환경도 나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변했다. 작년에 섣불리 진로를 바꾸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과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했을 것이다.
내년엔 더욱 성장하고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에필로그 11년 12일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했다.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나의 주식 직접 투자의 과정은 수많은 실수로 가득 차 있다. 실수가 성공보다 많았다. 종목을 94번 매도해서 45번 수익을 얻었고 49번 손실을 봤다. 성공률은 47.9%다. 성공보다 많은 실패를 했지만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다. 만약에 성공도 실패도 없는 예금을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단타로 엄청난 손절을 했다. 그래서 30일 이하 초단기 투자에서 단순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7.3%의 성공률은 28.6% 21번 투자 중 6번 수익을 기록했다. 1억 넘는 큰 금액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투자했다가 코로나 악화로 정리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투자를 제외하면 투자 종목별 단순 수익률은 마이너스 27.8%로 떨어지고 성공률도 26.3% 19번 투자 중 5번 수익로 낮아진다. 초단타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나의 경험은 말해준다. 30에서 180일 단기 투자도 성적이 좋지 않다. 종목별 단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8.2%, 성공률은 34.8% 23번 투자 중에 성공한 것은 8개다. 수익률도 성공률도 초단기 투자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손실이 크다. 나의 경험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투자도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180일에서 365일 중기 투자에서부터는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18건의 투자에서 12건이 수익으로 성공률이 66.7%다. 단순 평균 수익률도 플러스 6.1% 정도 수익이 났다.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익률과 성공률이 모두 나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내 경험에 비추어 종목을 투자할 땐 최소 6개월 이상은 바라보기를 권한다. 1년 이상 3년 이하 중장기 투자는 종목별 단순 평균 수익률 14.7%에 57.1%의 성공률 21건 중 12개 성공을 보였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자 50% 넘는 성공률을 보이면서 평균 수익률도 많이 뛰었다.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장기 투자는 66.7% 12건 중 8개의 수익의 성공률을 보였고 단순 평균 수익률도 34.0%로 크게 높아졌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며 성공률과 수익률이 모두 좋아졌는데 좀 자세히 보면 가장 큰 수익을 거둔 것도 가장 큰 손실을 거둔 것도 모두 장기 투자에서 발생했다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금액 기준 가장 큰 수익을 낸 카카오로 128.9%의 수익률을 거둬 2억 2,447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낸 이매진아시아는 마이너스 95.5%의 손실률로 2,685만 원을 손해봤다. 두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면 장기 투자의 종목별 단순 평균 수익률은 37.5%로 높아진다. 나는 두 종목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경이로운 손실을 보기도 예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장기 투자가 절대적으로 옳진 않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이 된다. 잘못된 종목을 손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 자신이 분석한 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히 사는 정석을 따르면 예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의 경우엔 그 예외적 성공으로 자산을 크게 늘렸다.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이 뒤섞인 주식 직접 투자에서 장기 투자를 통해 예외적으로 큰 수익을 보았고 이것이 절대적 투자 수익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10년 이상 긴 시간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큰 성공을 하나 정도 거둘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건지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 직접 투자는 상당히 머리 아프면서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이다. 많은 실수와 성공을 해야 하고 그것에는 운과 내 능력 모두가 필요하다. 거기에 더해 하나의 예외만 놓쳐도 성공이 어려울 수 있다. 예외적인 성공에서 큰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성공을 얻기 전까지 자산이 크게 불어나기도 어렵다. 내 자산도 예외적 성공이 실현된 마지막 2년 동안 가장 크게 늘었다. 이런 장기간의 기다림을 통해 예외적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불확실성에 더해 단기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능까지 합쳐지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내가 한 많은 단타의 결과는 그 위험성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인간이 단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나의 매매 기록이 보여준다. 나의 총 매매액 중 1년 이내 초단기 플러스 단기 중기 투자는 53.2%를 차지한다. 그만큼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컸고 그 욕구에 따르다 많은 실패와 손실을 맛봤다. 본능에 끌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 큰 종목을 계속 매매하게 된다는 것은 주식 직접 투자의 큰 리스크다. 단타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나는 암흑기를 지나기 전까지 멈추지 못했다. 심지어 암흑기 이후에도 다시 단타를 해 손실을 봤다. 본능에 굴복한 대가는 피눈물 섞인 손실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피하길 바라며 그 결과를 통계로 정리했다. 이것을 보고 단타를 피하시길 적극 권한다. 내가 겪은 11년간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주식 직접 투자가 얼마나 머리 아프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인지 알 수 있다.
주식 직접 투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나의 투자 기간 내에 발생한 투자 수익률의 엄청난 편차가 증명한다. 내가 은퇴를 완성한 시점에는 코스피보다 34%포인트, 코스닥보다 14%포인트 정도 높은 상대 수익을 보였지만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간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로 3년에 가깝다. 나는 기간별로 매우 편차가 큰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코스피와 코스닥보다 모두 상대 성과가 좋았던 날은 기록을 시작한 2014년 3월 이후 3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로 잘했던 순간엔 코스피보다 95.5%포인트, 코스닥보다 61.5%포인트 높은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최악의 순간엔 코스피보다 마이너스 28.8%포인트, 코스닥보다 마이너스 44.3%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수치에는 수많은 손절로 인한 좌절 그리고 급등으로 인한 자만이 녹아있다. 이렇게도 큰 오차 범위를 보이는 자산의 움직임 속에 나는 은퇴한 마지막 해에 운때가 잘 맞아 시장보다 좋은 성적을 내며 은퇴했다. 하지만 기간적으로 보면 내가 시장보다 못했을 확률 코스피 올코스닥보다 못한 기간 2, 3분의 2다. 은퇴하기 전 마지막 해에도 나는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는데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 실수로 나는 다시 시장 평균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은 실수로 인한 불확실성에 고통받지 않으면서도 재무적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있다. 나는 그나마 주식시장에 직접 부딪혀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도 풍부했고 시장을 직접 경험하며 배워갈 시간도 많았다. 그런 풍부한 상황 속에도 기간별로 심각한 수익 편차가 나는 게 현실이다. 만약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큰 지옥을 맛보고 지금 이 글을 쓰지 못했을 것 같다. 조기 은퇴는커녕 가슴 아프게 깡통 계좌를 보며 주식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을 매일 마주하고 쏟아지는 정보가 주가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배워왔던 나에게도 직접 투자는 어려웠다. 그런데 나만큼의 경험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연습 없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원하는 목표에 갈 수도 있지만 사고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낼 가능성에서 멀어지길 바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주식 직접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물어봐서 내가 투자한 주식을 알려준 사람들은 내가 주식을 잘한다고도 못한다고도 생각한다. 알려준 종목마다 투자 수익률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엄마는 후자다. 가장 밀접한 소통이 가능한 가족과도 주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고 사람들은 나와 얘기한 주식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주식을 마음에 드는 순간에만 산다. 나의 말을 듣고 손실을 본 경험이 많다면 나를 사랑하는 엄마라도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종목을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꺼려진다. 한 사람의 투자 성과는 한 개인의 행운과 불운 그리고 성공과 실패 모두가 합쳐진 것이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내가 알려주는 종목은 나의 불운이나 실패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나 스스로는 항상 행운과 성공이 되길 바라고 투자하지만 불운과 실패로 끝난 적이 더 많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운과 실패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대로를 복제한다면 불운도 행운도 모두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다. 투자는 찰나의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 순간에 동일하게 움직이자고 설득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나는 간접 투자를 추천한다. 11년 동안 투자를 해오며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시장만큼 스마트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을 믿는다면 투자 자금이 모였을 때마다 KOSPI 200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신경을 많이 쓰면 본업도 꼬이고 투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전력을 다해 자신이 맡은 주식을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보다 분석을 잘하기 어렵고 그 애널리스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종목에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펀드 매니저를 이기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한 단편적 사건이 버핏이 헤지펀드와의 세기적 내기에서 승리한 것이다. 버핏은 헤지펀드가 10년 뒤에 S&P 500 ETF를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베팅에 압승을 거뒀다. 10년간 헤지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2%였고 버핏이 고른 뱅가드 S&P 500 ETF의 수익률은 연평균 7.1%였다. 시장이 헤지펀드를 말 그대로 압도했다. 자신이 시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시장과 다른 방향으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 하나는 정말 시장보다 스마트하지 못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보다 스마트하지만 비용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버핏은 이런 액티브 펀드의 두 가지 속성을 꿰뚫어보고 내기에서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접 투자, 그 중에서도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를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추천한다. 에필로그까지 두서없는 내용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조기 은퇴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4가지를 적고 끝내겠다. 1. 장기 투자. 나는 목표 금액이 달성될 때까지 돈을 빼지 않았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꾸준한 저축. 매년 50% 이상 저축하려 노력했고 거의 매년 달성에 성공했다. 저축은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준다. 저축을 통해 절대적 자산이 커진다는 것도 좋지만 저축된 현금으로 사고 나서 빠진 주식을 추가로 들어가거나 새로 분석한 주식에 들어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금을 모으면 기회는 계속 커진다. 3. 간접 투자 추천. 나는 직접 투자를 통해 FIRE에 성공했지만 나처럼 투자 분석에 시간을 투입할 여건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다. 매번 주식을 분석하고 손절하고 다시 또 새로운 주식을 찾는 수고를 하기에 사람이 가진 시간은 한정적이다. 주식을 찾기보다 본업에 충실하길 추천한다. 한정적 자원으로 성공하기 위해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를 단순히 매매하는 전략을 사용해도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부족함 없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부록에 담은 시뮬레이션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간접 투자의 결과를 증명해 줄 것이다. 간접 투자는 내가 겪은 수많은 실수와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적은 고통과 단순성으로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투자에선 매우 중요하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우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행할 수가 없다. 4. 장기 투자가 항상 정답? Nope. 개별 종목의 장기 투자는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내 투자 인생 중 가장 큰 실패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에서 나왔다. 언제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눈물을 머금고 손절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장기 투자는 분산이 잘 이루어진 투자 수단에서 가능하고 특정 자산군 원자재, 상품 등은 장기 투자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산군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만큼 잘 분산된 투자 수단을 이용해야만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